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2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하나씩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계약금 계약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처음에 계약금 계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타인권리 매매, 이제 관리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관리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령 부족과 일부 멸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의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금 계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계약금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들, 첫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정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해제의 개념과 관련해서 꼭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게, 일단 해제권 발생 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약정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 해제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이제 민법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행지체 또는 불능, 544조나 546조 같은 경우, 545조도 정기행위와 계약 해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불능에 관한 규제, 도급계약에서 해제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종료물 매매에서 해제에 관한 규정, 민법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해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해제권을 법정 해제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 해제권 유보에 대한 약속을 한 거, 그건 이제 그런 경우에 약정 해제권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자, 그래서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계약 해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제,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를 해서,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 해지되는 경우에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라는 것도 있죠.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합의에 의해서 소멸되는 그런 합의를 합의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제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해제되는 경우와 합의해제되는 경우, 그리고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계약 증거금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그 다음 계약은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은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거, 이게 이제 판례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그 계약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 그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계약금의 일부, 예를 들면은 계약금이 1억이었는데 1,000만 원만 지급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을이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입니다. 1,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에 이제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000만 원 받은 것의 2배, 2,000만 원만 을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2,000만 원, 갑이 을한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를 한 거예요. 해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거기서 판례가 판단한 거는 두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일단 1억을 계약금으로 했는데 1,000만 원만 지급됐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1,000만 원만 돌려주면서 1,0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혹시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이 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만약에 1억을 지급받았으면 2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예. 근데 계약금을 배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받은 것과 받은 것의 2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받은 게 1,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1억을 받았으면은 그 1억의 배를 지급하는 거니까 1,000만 원 플러스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 경우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판례가 1억을 계약금을 약정했는데 1,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에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만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제 지급한 사람은 다 지급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2배를 돌려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때 이제 돌려주는 금액은 약정한 위약금을 기초로 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받은 것의 2배를 돌려주는 것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 확실해요. 자, 다음 내용 보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을 착수한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거 또는 이행행위의 일부, 뭐 전부는 당연히 일부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행행위 일부를 하는 경우에 이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거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경우인데요. 자, 먼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우리 뒤에 마지막에 보겠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유동적 무효의 상태잖아요. 토지거래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이행의 착수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나 또는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행의 착수 개념에는 이행행위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전제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 때 전제행위를 해버리면은 이행의 착수가 이행을 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제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이행의 착수는 당연히 이행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2가지 경우가 그러는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제 2가지 경우죠. 이행이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경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죠. 채무자가 이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기한의 이익인 거잖아요. 그때 기한의 이익이 기한이 도래해야지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를 위해서도 이익이 있는 경우. 왜냐하면 그 전에 이행을 해버리면은 기한의
그 기한 전에 이익을 해버리면은 계약을 막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의 이익이 이제 그때까지 이행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한테도 이익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경우가 그래요. 어떤 경우냐? 이제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아직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수인이 바로 매매대금을 이행 제공해버리면은, 이행에 착수해버리면은,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제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일찍 이행에 착수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이 매도인을 위해서도, 매매대금의 채권자인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금 계약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인 건데요. 첫 번째, 계약금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이행 제공을 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행 제공까지만 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탁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이제 해약금과 위약금 약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되지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계약금이 위약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 있어요.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 이런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약정을 하면서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한테 지급한다. 이거는 이제 해약금 약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비슷한 표현이죠. 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 약정과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을이 갑한테 1억을 지급했어요. 매매대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을 을이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갑과 을이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2억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2억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계약금 1억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 1억은 뭘까요? 나머지 1억은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갑이 2억을 지급할 때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을은 1억을 포기해야 되겠죠.
이 1억이라고 하는 건 계약금 1억이 넘어간 거죠. 근데 원래 계약 해지되면 갑은 1억을 돌려줘야 되죠, 을한테. 근데 을이 1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을의 귀책사,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을이 갑한테 1억을 지급한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한테 1억을 지급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억이라고 하는 계약금은 1억이라고 하는 계약금은 갑과 을 사이에서 위약금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매수인한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또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1억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1억을 지급한다.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계약금 1억 때문에 뭐 2배를 주고 포기하고 이런 말을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1억이란 돈을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과 위약금이 이렇게 뭐 연동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약정을 하면서 이제 뭐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한다라고 1항에 약정이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그 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루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받은 자는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이런 약정이 1항과 2항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1항에 계약금 1억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뭘로 추정이 돼요? 해약금 약정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권 유보에 대한 그런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항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약금 1억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계약금과 해약금 약정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계약금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나왔고요. 계약금 계약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인데요. 하자담보 책임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580조에서 특정물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81조에서 종류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의 규정을 두고 있죠. 580조의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 이제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62조의 특정물 매매에서 현상물 인도 의무 때문에 그것이 하자 있는 상태로 이행한 것이 이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냐 462조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책임은 면하고 다만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법정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580조에 따라서 580조를 근거로 해서 580을 근거로 해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특히 이제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 하락한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확대 손해 같은 경우에는 하자로 인해서 확대 손해 같은 경우에는 580조에 따라서 확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일반 규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자가 있었으면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기한의 정함이 있습니다.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자, 종류물 매매에서 담보 책임에 있어서는 뭐 특정물 매매와 준용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지만은 종료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종료물 매매는 특정이 되는 순간에 특정물로 바뀌지만은 그래도 그 속성이 종료물이기 때문에 하자 없는 다른 물건으로 인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니까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인정될 수 없겠지만은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은 뭐 이제 조다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른 물건으로 급부를 할 수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자의 보수가 용이하면서 하자 없는 물건을 완전한 물건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매도인에게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안이 이제 BMW에서 계기판이 고장나 있는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BMW 계기판이 고장이 났으니까 하자 없는 차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판매자 측에서는 그 정도는 뭐 계기판을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네가 이제 그 계기판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BMW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빛을 싸가지고 유리창에 이제 비춰서 계기판들이 이제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실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다녔나 봐요. 그렇게 뭐 운전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계기판 우리가 새 걸로 잘 고쳐주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완전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대법원에서는 언제나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 종료물 매매에 있어서는 이 하자 있는 물건을 급부하는 것이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 것이 인정될 것인가, 법문상으로는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은 이제 판례는 그걸 해석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완전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자 보수가 용이하고 완전물 급부로 인해서 매도인의 손해가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건을 집어넣어서 판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인 권리 매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이제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뭐 이행 불능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매수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죠. 매수인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매수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은 선의 악의, 그러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도 매수인이 선의 악인지와 상관없이 여기 매도인이 아니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다, 일부분에 한해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그 권리를 취득해서 넘길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선의 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리를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항상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 헷갈리니까 이 부분 잘 구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목적물과 과신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지만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요.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213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만 빼고는 일반적인 매매계약 해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등기도 말소해줘야 되고 목적물도 반환해줘야 되고 그동안 사용수익이 있으면 사용수익도 반환해줘야 되고 서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줘야 되고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동일하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담보 책임상의 당사자의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원상회복 이런 경우는 다 동시행 관계라고 민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하지만 전부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 경우에도 전부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도 즉 570조와 571조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가 아님을 동시행 관계임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비록 민법에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부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면은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타인 권리 매매이니까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겠죠. 그런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을 했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매도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이제 이행이 불능이 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에 한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내용 중에선 실내이익의 손해에 한정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은 판례는 그 5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 그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은 불능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 손해배상 산정 시점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가 이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목적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그 소송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진정한 소유자가 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매수인이 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서 승소하는 그 시점에 이행이 불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시점의 시가상당액이 손해배상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0조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과실을 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하는 것인데 하자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은 판례는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58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 관한 570조에 관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민법 390조에 따라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자, 그래서 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 경우에는 5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은 390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수 당사자,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제 매매 목적물이 전전 유통된 경우에 대한 법률 관계인데요. 만약 이 사안에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물을 을이 소유권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을이 이제 엑스토지라고 얘기할게요. 그 엑스토지를 병에게 팔았고 병은 정에게 판 경우를 얘기합니다. 만약 갑이 을, 병, 정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병과 정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570조와 571조가 적용이 됩니다. 즉 병과 정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것이죠. 병과 정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정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패소 시점에 매매 목적물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70조에 따라서 매수인들은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시가상당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정이 병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병도 선의인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을이 서류를 위조했으니까 병도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도 계약을 선의인 매수인도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병과 정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병의 손해배상 의무와 정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83조의 문헌에는 570조와 571조에는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판례는 570조와 571조의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병과 정 사이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은 당연히 정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행이익 상당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병은 정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등기의 말소 그리고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만약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이거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전보배상인데요.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되었고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도 인용이 되었지만 정에 대한 청구가 정의 취득시황변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능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런 경우에 갑은 을이나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그 물권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390조에 따라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물권 청구권에 관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된다고 해서 390조에 따라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의 경우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 여러분들 이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체결한 계약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수량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얘기하면서 이제 A라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갑과 을이 A라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얘기했는데 이제 이 매매 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이 토지가 100평인데 한 평당 100만 원 해서 1억이라는 매매 대금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0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계약서에 100평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100평에 근거해서 매매대금이 산출됐다라고 해서 이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이 꼭 100평짜리 토지를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평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100평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매매 대금도 산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토지를 매수할 때 딱 가서 봤더니 그 토지가 몇 평인지 뭐 정확히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고 싶은데 그 토지가 100평이 됐든 101평이 됐든 105평이 됐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토지를 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그 계약서상에 평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계약금 산정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일부 멸실의 경우에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관해서는 또 574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535조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574조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근데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535조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서 당사자가 받은 것이 법적 원인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그런 의무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그리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어야 될 협력 의무는 소송상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내서 승소한 다음에 그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급부한 것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인정이 되지 않고요.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약금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은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역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송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협력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래서 승소한다면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협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허가 신청서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을 갖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지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불허가 처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다음부터는 당사자가 서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른 것과 관련시켜서 기억해 둬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해제하나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합의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양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가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낭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 이것도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허가를 받아서 유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해제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계약이라는 것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으니까, 해제한다는 정확한 표현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상에서 매매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뭐 이제 매매 계약에 관련돼서는 목적물 과시수취권에 관련된 내용들, 즉 목적물에 인도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매매대금의 이자는 매수인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는 매매 예약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죠. 환매와 매매 예약에 관련된 내용도 매매 부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매매도 있죠. 특수한 형태의 매매에서 뭐 이제 소유권 유보분 매매 같은 경우가 언급이 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매매 계획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매 계약의 중요한 쟁점들 중에서 기출 문제, 모의고사나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의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나오지 않았더라도 꼭 나올 수 있을 만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쟁점 정리의 내용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잘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쟁점 정리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